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현장은 산불특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4,600개 면적의 산림 3,2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 경남 산청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건우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산불이 발생한 곳과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제 뒤편에 있는 곳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국은 사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시각 진화율은 55% 수준입니다. 날이 밝자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를 벌이려고 했지만 짙은 연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진화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인근 하동군으로까지 확산된 상태입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30세대를 비롯해 인력 1,351명, 진화 차량 217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 영향 구역은 1,329헥타르이며 총 화선은 40km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현재 12km만 진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 844명은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산불로 산청에서는 주택 10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앞서 진화를 하다 고립돼 숨진 60대 진화대원 3명과 30대 공무원 1명의 사인은 검안 결과 모두 산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당한 6명은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과 경찰은 이들이 산불 진화 중 초속 11m에서 15m의 강풍과 함께 역풍이 불며 화마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에도 산불이 발생해 각각 대응 3단계와 2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곳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진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울산 울주군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25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산불은 어제 날이 저물기까지 진화율이 7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진화 헬기가 투입이 멈추면서 한때 진화율이 30%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이 늘어나면서 오늘 오전 9시에는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산림당국이 해가 뜬 직후 헬기 12대와 인력 2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오후 1시 기준 진화율은 70%까지 다시 오른 상태입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7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진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연기 등의 여파로 통제됐던 고속도로는 오전 중 모두 해제됐고 대피했던 마을 주민 70여 명도 모두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안에 주불 진화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시작돼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던 경남 김해 산불은 오후 1시 기준 70%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0헥타르 면적이 산불 영향 구역에 놓인 가운데 초속 1m에서 2m 사이 약한 바람만 불고 있어 진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묘지 주변 배수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불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북 의성에서도 어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안에 주불을 잡는다는 목표로 52대 헬기를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심철 기자, 더디 더운 진화율이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네, 경북 의성 산불의 진화율은 오후 1시까지 30%입니다. 오전 10시 브리핑 때만 해도 진화율이 2.8%에 불과했는데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의성에서 발생한 다른 산불까지 자료를 모으고 있어 오후 1시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밝자 헬기 진화에 나섰지만 짙은 연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연기가 그치면서 헬기 52대를 모두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중 진화가 시작되면서 진화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 화선 68km 가운데 현재 20km가 진화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소방관과 진화대원 그리고 군부대까지 2,300명이 현장에 투입돼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안에 주불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초속 1.7m로 불고 있어 오늘 오후를 사실상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의성에서는 산림 1,800헥타르가 넘게 불에 탔고 주택 29채가 전소 또는 반소됐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의성과 경곡체육관 등에 대피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산불이 더 번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또 관내 3개 병원과 1개 요양원에서 모두 337명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동 등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건 2022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에 이어 3년 만입니다. 자, 구승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부로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재난 선포 사례는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가용한 인력과 장비 물자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또 응급지원과 대피 등을 위해 산림청은 물론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공무원이 비상 소집됐습니다. 경남산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3,286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약 4,600개 크기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 1,802헥타르, 산청 1,329헥타르, 울주 85헥타르, 경남 김해가 70헥타르 등입니다. 주민 대피 현황을 보면 의성 951명, 산청 335명, 울주 80명, 김해 148명 등 모두 1,514명이 주변 임시 주거시설로 분산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며 피해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봄철 특유의 기압 배치와 건조한 기후가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피해가 커진 원인이 뭡니까? 네, 성묘각 애초기에서 튄 불꽃과 쓰레기 소각처럼 직접적인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진 건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기압 주변에서 부는 시계 방향 바람과 저기압 주변의 반시계 방향 바람이 맞물리면서 강한 남서풍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들어 기온도 올라간 겁니다. 기온이 급상승하면 대기는 더 건조해집니다. 특히 산지가 많은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료 습도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 건조한 기후가 산불이 확산하는 데 최적의 기온을 만든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백두대간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토요일 하루 동안 발생한 이 산불이 모두 31건입니다. 이 최근 10년 사이 봄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하는데 네. 원인이 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1건 하루에 발생했다는 얘기는 거의 1시간 좀 지나서 한 건 이상씩 발생했다는 예. 얘기로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기록을 보니까 2023년도에 35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2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어제 이제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원인을 지금 보게 되면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간추려서 보면은 특히 가장 첫 번째로 날씨, 기후라고 네. 보겠죠. 바람이 그만큼 많이 세져왔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앞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날씨가 건조되기 때문에 지금 실효 습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실효 습도 하면은 오늘 하루의 습도뿐만이 아니고 일주일 전 거의 뭐 장기간의 습도를 통합해서
통계를 내는 그런 상태를 실효습도라고 하거든요. 예. 이 자체가 지금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에 아주 근접해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산불이 집중되는 지역은 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인데요. 여기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7시 30분부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있으며 어제 18시부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에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 차관이 말한 것처럼 경북과 경남 지역에 산불이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이 배경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건조주의보 특보 해가지고 동해안 지역과 경상남북도 지역으로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르게 되면은 불이 잘 타게 되는 거고, 네. 그게 계속 건조도가 계속되면 우리가 습도를 실효 습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습도가 잠깐 높더라도 낮은 습도가 계속되면은 계속 마른 장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숲이나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마른 상태가 됐고,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 말씀하신 경상남북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울산이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부산, 울산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한 변이 150km 정도 되는 정삼각형 지역으로 대형 화재가 퍼져서 대응 3단계가 이렇게 세 군데 있기 때문에 대응력이 분산되는 게 가장 위험하고 큰 요소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의성 산불이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라면서 자진 신고를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근데 뭐 묘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 산불이 연쇄적으로 번졌는데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신고자분께서 신고를 이렇게 해주신 부분은 위치와 상태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4월 5일이 이제 한식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묘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입산을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사례를 이렇게 보듯이 인적 에러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취사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아예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게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께서는 이 산불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지구상이 건조하냐라고 크게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로 보지 않습니까? 네. 지구 온난화 봤다는 얘기는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온난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냐면 온실가스에 의해서 발생되거든요. 근데 온실가스의 첫 번째 주범이 CO2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는 우리 생활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여러 산업 현장에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일산화탄소 온실가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건조해서. 그러면 그 산불로 인해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악순환은 계속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시간, 30분 이 정도는 자동차 몇 대가 1년 동안에 내뱉을 수 있는 온실가스 양하고 맞먹는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대단히 온실가스를 증폭하고 있는 그러한 산불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 따르면 진화 중인 산불이 10건입니다. 오늘 오전 7건에서 다소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산림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축구장 약 4,600개 규모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산불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산불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산불 피해 규모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계속 바뀌면서 지점이 매우 광역하게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네. 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1헥타르가 그냥 가로 세로 100m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이 밤 사이에도 지금 산청 산불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이상 초기 산불보다 첫날보다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형 산불의 기세를 꺾는 것도 상당히 난항인데요. 오늘도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산불 진화는 다행스럽게 풍속이 좀 약했어서 진화하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총 51대의 헬기가 추가돼서 입체적으로 공중에서 진화하겠습니다. 지상도 인력 2,319명을 총동원해서 공중과 지상 입체적으로 저희 산불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하면서 총력을 다해서 오늘 산불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도 그렇죠.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좀 불길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가장 이제 인력으로 투입했을 때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방 화재 진압 인력의 위험도가 굉장히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헬기지만 헬기 투입 상황도 이제 변변치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떤 산불을 진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요. 결국 그럼 인력으로 진압할 때는 어디냐면 거주지를 진입했을 경우에 확산이 돼 있을 때 그걸 이제 진압하는 그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확산을 할 수 있는 그 확산, 요즘은 전부 이제 데이터적으로 확산 방향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바리케이트 역할, 네. 이 부분에 활용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불을 진화한다. 이거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람의 풍속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바람이 없을 경우에 불의 어떤 확산 속도가 1분에 50cm 정도 가거든요. 예. 예. 그러나 지금 실험에 의하면은 지금 초속 6m일 경우에 지금 1분당 13m가 가버립니다. 네. 26배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걸 사람으로 인력이 진압한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장비나 어떤 기구의 어떤 소강 상태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력으로 진압하는 거 쉽지 않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산불 진화에 지금 총 동원이 돼 있잖아요. 네. 어떤 점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헬기를 비롯한 진화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 경상남북도를 통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고 있고 그 남부산림청장 인터뷰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전체 대응력을 100% 동원하는 게 대응 3단계가 되는데요. 네. 그 3단계가 정확히 세 군데로 멀리 퍼져 있어요. 아. 그렇게 돼 버리니까 대응을 100% 한다고 해도 그 대응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산림청을 포함한 이게 산불 재난 대응 중앙기관은 산림청이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장비 지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서 그래서 인력에 대한 위험도 말씀하신 회장님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 지금 야간에 산불이 3배 정도 확산됐다라고 하는데 네. 헬리콥터로 진화하는 게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소화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방법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헬기 이착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가 뜨지 않는 야간에는 확산을 저지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진화만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작전을 공중 지원을 하고 지상 지원을 하는데 네. 지상에서 공중에서 진압하는 방법은 헬기가 제일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일몰 후에는 작전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공중 지원은 드론을 통해서 공중 영상으로 이 화선을 파악을 합니다. 네. 화선을 파악을 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부분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선에 접근하게 되니까 오히려 위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해 뜨고 나서 바로 투입하려고 했는데 네. 그 이제 연기가 가득 찬 상태니까 이 방어선 쪽으로 화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헬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소방 인력이 분산이 됐고 투입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문제는 지역의 인력들이 공조하거나 합종 연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소방 어떤 예방 인력들이 뭐 10,000명 되고요. 또 소방 이제 진압 인력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소방 인력이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소방 인력이 어떻게 진압을 하느냐. 지금 아까 백 교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고 어떤 예상 어떤 기로에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투입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나 지금 당장 그래도 우선적으로 어떤 인력 투입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에서도 뭐 소방청에서도 익히 잘 알겠지만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자체 서울시에서도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서 소방관과 화재 진압 장비를 지원해 나섰거든요. 지역 간의 공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지금 산림청이 재난주관기관으로서 100%의 총 자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지리적인 문제가 이게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절한 부분이 서울시 광역시 단체로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성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네. 예. 그 의성이 아까 말씀드린 3개 권역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북부 권역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산림청의 대응력이
서울시의 지원으로 인해서 이 경남 지역과 울산 지역으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전국적인 그 동원 자원에 그리고 산림청과 소방청에 국한하지 않고 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뭐 인력과 장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소방청과 경찰, 지자체에서는 이 민가 주변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어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구축을 해야 자택이나 시설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어선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가에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지금 이 민가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방어선, 어떤 불의 확산의 방향을 잡아서 거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방법으로 어떤 진화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 구축이 가장 더 2차적인 어떤 효율적인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산불 때문에 지금까지 진화대원과 소방대원까지 이 공무원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참 고립되는 상황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그 희생이 발생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희생이 더 없이 앞으로도 이번에도 앞으로도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적극적인 그 진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화대원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이번 그 사고에서도 좀 연결로 말씀드리면 산림 산불에서의 인명사고, 구조대원의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돌풍, 역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후적인 특성상 서남 서풍이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벽에다가 바람을 불면 부딪혀서 돌아 나오는 것처럼 산림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방향이 바뀌는 바람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한쪽으로 부는 방향이 반드시 그쪽으로 부는 게 아니니까 인력으로 지원하다 보면은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서 접근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때문에 바람이 생기고 물리적으로 방향이 언제나 바뀔 수가 있으니까 소단위 지휘 통제를 하지 말고 광역적으로 꼭 이렇게 인력과 바람 형태, 지형 같은 걸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립되는 상태가 없으시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산에 갔을 때 산불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반대 방향으로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초기에 그리고 화재의 위치를 바로 신고를 하시고 반대 방향이 되겠지만 이 화재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해버리면 불이 달려오는 방향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타오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등산을 하는 30도 정도의 경사만 되더라도 화재가 올라오는 속도가 4배가 빨라집니다. 네. 거기다가 바람이 지금 그 우리 사고보다도 훨씬 더 약간 5m/s 정도만 돼도 다시 20배가 더 빨라집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등지는 방향으로는 안 되고요. 일단 진행 방향의 수평인데 화재 상황을 넓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은 넓게 광역으로 화선이 퍼지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순간의 행동 요령보다는 이전의 예방과 초기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계곡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고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비화라고 하는데요. 화재가 붙어서 퍼지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바람 같은 경우는 골짜기보다 위에서 빠르게 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더미를 마치 전쟁터에서 포탄을 쏘듯이 넘어서 넘기게 돼요. 그래서 계곡이나 도로 같은 게 아주 훌륭한 방화선이 되지만 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화재 확산되는 고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면 뭐 낙엽도 치우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팁도 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불이 나면 이제 가장 좋은 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대피를 못하고 지금 불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곡 같은 경우는 이미 계곡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불이 있는 곳이 저한테 가깝잖아요. 예. 또 이렇게 공기 어떤 순환 이런 현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서 또 갑자기 불을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하지 못하고 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자체에서 그 지점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대피하려니 바닥에 낙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엽을 치우고 바로 옆에 바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바위에 가장 지금 이 낙엽을 치운다는 얘기는 최고의 긴박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낙엽을 치우고 땅에 엎드리고 이미 엎드리더라도 이미 불이 탔다고 한다면 그리 탄 지역이나 뭐 나무 밑이나 아니면은 그 큰 나무 밑, 조그만 나무 밑은 안 되겠죠. 뭐 바위 밑에나 예.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아주 순간 위험한 상황에 나를 취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산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집 근처에서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산불이 나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정에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 노인들이 이제 산에 많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보다도 좀 더 일찍 하고요. 또 대피를 할 상황에서는 어떤 가스나 전기 전원을 내린다는 얘기죠. 가스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은 어떤 불에 인해서 가스가 노출돼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고요. 특히 이제 대피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대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대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대피를 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식후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약들을 소지하지 못하고 네. 대피를 했을 경우에 물론 약국도 멀어지게 되고 또 약국도 어떤 의사의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약을 꼭 매일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약을 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산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 휴대폰 배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피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산불이 번지자 인근 주민들은 서둘러서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이 막 자꾸 막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이 있을 수가 있나 내 길에 나와서 이제 산만 쳐다보고 있는 기지. 불이 그냥 막 날라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도 그냥 막 시커멓게 그냥 막 검은 연기가 날라와갖고 난리고 싶어. 지금 여기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전부 대피소로 다 대피를 했죠. 이까지 올까지는 생각도 못했죠. 저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고 하니까 또 해오리 바람 같은 게 불러다 보니까 불 덩어리들이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번지더라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학교나 체육관에서 대피를 했고요. 오늘 오전부터 귀가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인 경우 언제부터 보통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일상생활, 즉 복귀를 하시더라도 복귀가 됐더라도 복귀해서 거주를 시작하시는 거에 대한 판단은 일단 주민분들이 개개인이 한다기보다 지자체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 산청 지역만 예를 들더라도 그저께 산불이 나고 3시간 만에 대응 3단계로 됐는데요. 네. 대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단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강제 대피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산불 대책을 세우는데 인가 주변을 최우선으로 진압을 한다고 하면 산불은 엄청나게 광역이 되고 그렇겠죠. 인간의 사람의 인명을 따진다는 얘기인데 인명이 선제 대피가 된 조건이라면 인가를 지킨다기보다 전체 대형 산불을 막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피를 빨리빨리 선제 대피를 해주시는 게 그리고 소방대와 산림청의 산불 진압을 크게 도와주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실 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구조적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되겠고요. 네. 그리고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가스나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귀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산불이 이곳저곳으로 퍼지면서 주민들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를 했거든요. 이 재난사태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각 지자체별로 어떤 각 지역의 어떤 소방청에서 관할해서 진압을 하는데 재난 선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불이 나거나 재난이 되면은 어떤 예방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불을 끌 것인가 대응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복구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재난 사태를 발령했다는 얘기는 불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끌 거냐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재난 사태가 발령이 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대본이라 하죠. 이게 지금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직이 되면서 이 사태를 이 상황을 이 불을 지금 끄는 이런 대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 게 6번째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당장 산불은 매우 광역의 피해를 입히고 국가적인 산림 자원의 손실도 있지만 당장 많은 이재민을 내게 되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6건도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16년 이후로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까 짚어봤던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상 기온의 문제가 상당히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재난 사태 선포 이후에 재난 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의 복구 능력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제도적으로
강력 세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의 50%에서 80%까지 이르는 복구 지원도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복구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불이나 이런 대형 그 재난 사례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초기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주택을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파악과 분배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지원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 재난 지역에 또 추가로 어떤 지원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을 이제 발령했다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불이 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지금 그 재난 선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난 선포 다음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복구 차원에서 복구 단계거든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그럼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가 되냐면 경제적인 지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일반 재난 지역 선포가 있고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인데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에 어떤 것들이 지원되냐는 얘기죠. 네. 재정 지원이 되는데 복구비가 지원되고요. 예. 또 사유 시설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일반 재난 지역이 선포됐을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만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특히 또 긴급 구호비 지원이 되고요. 또 세금 감면에서는 자동차세나 전기요금, 또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이 되고요.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이런 것들이 납부 유예하는 과정. 복구하는 단계, 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선포 지역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그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과정의 선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성 산불로 고속도로가 통제되기도 했고요. 의성 인근의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가 운행이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산불이 나면 철도나 고속도로도 상당히 위험지대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경북 지역은 특히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그 철도가 그 터널과 교량을 반복해서 지나는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에서 이렇게 그 화선이 확산되는 현상에서는요, 철로 주변의 장치, 그다음에 전선 그리고 도로 주변에 그 차량으로의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제 밤 9시 이후부터 통제를 시작했던 것들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자정을 기정으로 풀렸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해당 IC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로 이제 그 개통이 됐지만, 근데 계속 화선이 지금 진화율이 멈추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화재가 멈추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방화해서 화선을 죽인 부분하고 화선이 생기는 부분에 계속 확률적 길이가 달라진, 다시 말해서 화선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진화율이 멈춰 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 확산을 그 주민분들, 지나시는 주민분들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산불도 성묘객의 실화나 예초기를 운영하다가 이 마찰열이 발생한 게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어떤 행동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 탈 것이 불씨를 만나면 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후적인 지금 봄철의 요인을 날씨를 바꿀 수는 없고 목요일 정도 돼야지 지금 비올 예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연물 같은 거를 제거하고 하던 건 평상시에 미리 예방 차원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현재 유일한 대책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절대 금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지역과 권역을 떠나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 전 지역, 산간 지역에서는 입산 통제는 물론, 입산에 대한 자제는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불씨 같은 거 사용 절대로 금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정국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또 수요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사법 슈퍼위크 일정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87일 만, 변론 종결 후 33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도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틀 뒤인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과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탄핵 전국 이후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도 대응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대한민국의 파멸을 선고하는 것이라면서 전원위원회를 추진해 헌재의 신속선고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타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 파면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기각에 무게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건 헌재가 평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각이나 각하 사유가 상당한 만큼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2심 선고에 대해선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 주 내내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사건 중 9번째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결과가 나온 8번은 모두 기각이었는데 이번엔 다를지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야당이 밀어붙이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간 탄핵소추 사건은 13건입니다. 이 중 결론이 난 8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9번째로 오는 월요일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판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동조했는지 여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파면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등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파면할 만한 사유로 판단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국무총리를 탄핵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며 파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인용을 할 때는 사실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파괴적인 헌법 적대적인 어떤 태도를 논할 때는 증거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기각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내일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는 건데 이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결과는 헌법재판관들께서 내일 이제 판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때 이유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결과 내용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5가지 모두가 인용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5가지 중에서 특히 제가 볼 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그 방조 또 그걸 뛰어넘어서 동조까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일단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그 선택적으로 두 분만 임명했고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렇게 그 임명을 선택적으로 하거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 부분이 있다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좀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회피했단 말이죠. 만약에 당시에 이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임명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 상황들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회피되었던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이 중에서 위헌성, 위법성 또는 중대성이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 아직 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다. 200% 인용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8대 0의 어떤 결과가 청구서가 그렇게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8대 0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의 사과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대 0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헌재가 딱 한 번 변론 기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를 다툴 만한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헌재가 자인하고 있다고 보고 앞서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듯이 김기표 민주당 의원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상 이거는 남발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헌재가 약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땐 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 일정이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잡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월요일로 당겨진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거듭된 탄핵, 30번째 탄핵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또 우리들이 헷갈리는 거죠. 150일이나 200석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온다.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대변인의 추론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의 추론인데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이 기일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는 이 비상계엄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월요일에 선고가 나오면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헌재의 판단,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는지 아니면 나름의 정당성을 갖췄는지 조금은 헌재 판단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일종의 미리 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논점을 지금 잘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세간의 그런 시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나오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최대한 헌재가 자제할 걸로 보입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의 인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법리적 판단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이른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는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소추 사유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먼저 판시를 하고 그렇다면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나 묵인이나 방조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없게 될 수가 있죠. 헌재가 아마 그렇게 기술적인 설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까지 국무회의를 알 것도 없다라고 해서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국무회의가 본인 판단에서는 국무회의를 알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에 있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설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아마 저는 설명이 될 거라고 보이지만은 예. 절차와 관련해서 당시 비상계엄에 필요한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이런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볼 것이라면 그것이 이 비상계엄에서 절차적 위법하다라는 부분까지는 저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절차의 위법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법이냐 아마 이 부분은 내일은 아마 안 나올 것이고요. 이 네.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저는 만약에 윤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을 굳이 찾자면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국무회의 심의상,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 부분만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선고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한덕수 총리는 대미 관계부터 현안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2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세 문제도 될 수 있고 예. 민감 국가 지정 관련해서 좀 오해는 풀리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핵 문제 관련해서도 당연히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주미 대사하고요.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뜩이나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캐릭터를 보면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리더를 만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고 신뢰를 쌓아야만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문제는 단순히 권한대행의 복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간의 어떤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돌파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스럽게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기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맹공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여론은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동안에 발의한 29번의 탄핵소추안 그리고 헌재로 넘어간 13건 중에 9번째 사건마저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적 스코어로 9대0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4건의 탄핵 심판이 선고된 날 4건이 모두 8대0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만 32대0이 선고가 됐는데도 민주당에서 누구도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다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국민적으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밀어붙인 줄탄핵, 여기에 대한 반감, 피로감, 비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내일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을 점쳐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께서도 8대0 전원 일치로 의견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동종의 이런 그 같은 상황들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이 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좀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이 탄핵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되게 어렵다 이런 판단들까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민주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 공격들을 하는 정치 공세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본인에 대한 어떤 면죄부가 아닙니다. 아마도 내일 기각이 되더라도 저는 일정한 위법성이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그 헌법재판관 3분을 당시에 임명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헌법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과정들, 그리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이런 위헌적 상황들에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해소 책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전히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 의무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 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적 상황 자체를 해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보이지만은 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곧 이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이 재판의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시더라도 뭐 바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뭐 저는 이루어지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떤 뭐 이러한 정무적인 변수가 없을 때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실익이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최상목 대행을 향한 탄핵안 발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기각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보고 또 표결을 진행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장께서 언제 이 본회의를 열고 거기에 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까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고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탄핵안에 대한 뭐 실익이 있다 없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과정은 원칙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석 달 동안 권한 대행을 하면서 지금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또 지금 뭐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임명과 미임명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신은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적 결정도 받았고 이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있을 이 내일 결과에 따라서는 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께서 다시 직에 복귀하시더라도 이 헌법에 대해서 결정 나온 것은 여전히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원칙에 대한 문제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뭐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요. 일단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표결을 하든 표결하지 않든 발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도 민심에 강해서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골목상권, 실물 경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시중에 돈이 돌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난주에 한 목소리로 정부가 추경안을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수경안은 누가 제출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안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당사자를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의 자체로 이미 국민들께서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는 정말 슈퍼위크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틀 뒤에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중형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저는 중형이 아니라 맞는 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 깔끔하게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실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꾸 기억과 감정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백하게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김문기 전 차장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본인은 왜 모른다고 해야 될 만한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본인과의 어떤 본인의 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언론이 보도를 했고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으로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첫 차장이 뭔가 안타까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모른다고 한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2의 백현동이라 불리는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사업입니다. 네. 이 문제도 사실상 본인의 성남시장 때 선거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건설업자가 시행사가 60억, 70억 가까운 돈을 줍니까? 뭔가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임대 아파트가 100%였는데 10% 줄었습니다. 사업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런 의혹이 짙어지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토부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뭐 협박하겠다, 직무유기로 뭔가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감정과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데요. 뭐 2심이긴 하지만 또다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면 민주당이 출렁이게 될 거다. 비명계 비토 목소리가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뭐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을 쭉 추이를 보거나 아니면 뭐 호남 아마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권에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당내 비명계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이러한 또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피선거권 상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아마 그 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날개를 다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받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제도 당장 유발 하라리 작가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권 가도 좀 탄력이 붙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설령 유죄가 나와도 지금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아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상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상황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 동안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견고한 리더십을 형성해 있고 그 리더십에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상당 부분 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유죄가 아닌 무죄 또는 일부 유죄를 받음으로써 뭐 벌금 100만 원 미치면은 아무런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면 아마도 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그런 여론은 형성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28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 과정은 철저한 보안에 붙여져 있고 누구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선고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4월로 늦어질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어떤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 탄핵 심판에 관해서 상당한 국론 분열이 있고 우리 사회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결정문의 완결성을 높여서 최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해야 한다라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의 완결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이 장기화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완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사회가 좀 널리 용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기일이 지정이 된 만큼 빠르게 이번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반드시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있고 이 갈등이 이제는 물리적인 형태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갈등이라든지 또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국정의 운영 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안 되는 기각의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제2, 제3의 또 다른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들이 발동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국민들께서 너무 크게 가지실 거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만큼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그 대한민국을 구국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자 헌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답을 정해놓고 시일까지 25일까지 하라고 하면 헌재가 민주당이 헌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급증을 좀 어떻게 보면 조급하다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다 보였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볼 때 직무유기다. 그래서 좌표 찍어서 체포하라. 국민이든 누구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몸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진 게 보면 탄핵입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의 대행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체포해라.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고 있는 국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생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박차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천막 당사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는 누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고 싶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만나고 싶은데 결국은 광화문으로 다 직결해서 헌재를 저렇게 압박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한다면 결국은 상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지 묻고 싶고 무엇보다도 입법 권한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사법부 나아가서 행정부 권한까지 다 갖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균형 있는 어떤 책임성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선 계속 선거가 늦어지면 국민 화살이 헌재로 돌아갈 거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비상사태라는 부분들보다는 국민들께서 제가 좀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우리가 그동안 한 100여일 동안 일상들이 정지되다시피 했던, 특히 국민 민생 경제가 정지되다시피 했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그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하겠다, 이런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가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취지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찬대 대표의 발언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천막당사입니다.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겠다고 했는데 이건 투쟁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내세우면서 새결집을 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막당사가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천막당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 자체의 문제였어요. 차떼기를 했다라는 어떠한 정말 중대한 정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오를 씻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것인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천막당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라고 비판했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제발 압박하지 말아라. 왜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거나 집회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 거대 야당이 170석이 넘는, 그리고 전체 야당을 하게 된다면 거의 189석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제일 대표 야당이 길거리로 나와서 천막당사를 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천막당사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5월이나 6월 초에 분명히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확정 판결이 나면 피선거법 박탈 10년뿐만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434억 원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사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종의 예행 연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헌재를 압박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두 분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막당사의 기본은 간판을 떼는 겁니다. 2004년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가 천막당사를 설치할 때 한나라당 현판을 뗐습니다. 간판을 떼고 천막당사로 갔거든요. 그것은 통절한 자기 반성이자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천막당사에 그런 게 있습니까? 천막당사를 설치하려면 더불어민주당 간판부터 떼야죠. 그렇지 않은 천막당사는 그야말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에 불과한 겁니다. 민주당의 반론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평가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천막당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그것도 공당의 역할로서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이 판단을 내려주기를 염원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천막당사를 얘기를 한 것이지, 네. 저희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어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 광화문으로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 판결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제는 빠르게 판단해도 충분히 그 결과를 수용할 만큼의 상태가 무르익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실히 보여주는 우리 민주당, 특히 야5당의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다소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들이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법률적으로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지 말든지 절차를 지키든지 말든지 국회를 함부로
침탈을 해서라도 아무 때나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엄 막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된다,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했던 얘기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것이 민주당과 야당들인데 여기 이것을 그 일거에 척결한다고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더 이상 이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독재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면죄부를 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거리낌 없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전 국민 또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유롭게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이 다시 한번 군합발로 짓밟고 들어가는 모습을 목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헌법 재판에 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된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8대0으로 인용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입에 탄핵 기각이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은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남발해서 29번, 30번 한 게 사실상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공포고 잠을 못 이루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더 무섭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삐뚤어진 어떤 시각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외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법치를 세우는 거 나아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홍대 입구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탈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막 운행을 시작하려던 열차여서 객실에 승객은 없었습니다. 열차에 기관사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오전 7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열차가 출고되던 중 선로 위에 있던 차마기 시설과 추돌해 탈선했습니다. 차마기는 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판으로 열차와 부딪혀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차마기가 어떻게 부딪히게 됐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홍대 입구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인 내선순환 열차는 해당 구간에서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홍대 입구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무료 대체버스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략 6시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온건조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 동쪽 지역과 제주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서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충청과 호남, 영남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이틀째 발령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거세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5월 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3도, 대전과 전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3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